앞서 말씀하시는 뭐 여러 세션들 형사 연사들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이미 지식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할 거는 그런 지식 수준의 AI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실제 우리 조직 환경, 기업 환경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내 뜻대로 또 내 통제대로 우리 조직의 의도대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사례를와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베스트 케이스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이미 오전에 교육 많이 받으셔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사용자 관점의 보안 인식이 변하고 있다. 뭐 좀 제목을 거창한데요. 뭐 제목을 거창한 제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직장에는 30%가 민감 정보 입력한 경험이 있다. 뭐 저도 있고요. 저도 있고 저희 조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애써 신이라고 칭호하는 마케팅 쪽엔 가장 강자죠, 전 세계. 가트너 입장에서도 2027년에 40% 이상 유출될 거예요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하는, 물론 이게 생성의 AI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급증하는 결과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고요. 즉 분명히 새로운 데이터 유통 채널로서 생성형 AI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생성형 AI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유통 채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새로운 보안에 있어서의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안을 이야기하던, 여긴 좀 물론 보안 전문가만 계신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안을 이야기할 때 생각했던 건 항상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각각 레이어 단위, 네트워크로 따지면 L3 레이어의 방화벽이 있을 거고요, L4 레이어의 IPS 같은 장비들이 있을 거고, 또 L7 레이어의 와프 같은 장비들이 있을 거고, 엔드포인트로 내려오면 백신이라든지 EDR이라든지 이런 장비들 통해서 차단을 하게 되죠. 그게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이 위협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 우리 방어 기제들이에요. 다층 방어책의 일원으로서요. 근데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DRM을 건다든지 DLP로 데이터 유출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채널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성형 AI 사용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PC에서 출발한 데이터, 즉 나로부터 나가는 데이터가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내 PC로 들어오는, 즉 단일 트랜잭션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한 번에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형 AI를 기존에 있던 DLP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거는 나가고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풀 프로세스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키텍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디언 아키텍처고요. 이 가디언 아키텍처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화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관련된 연구 자료나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관점으로 볼 때 조금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아키텍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 가디언 아키텍처고요. 가디언 아키텍처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해요. 입력부터, 즉 나로부터 출발하는 프롬프트가 최종적으로 나한테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까지를 하나의 풀 프로세스로 두고, 즉 중간에는 GNAI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GNAI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GTNA라는 개념 많이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해서 우리가 GTNA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들이 PEP와 PDP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인폴스먼트 강제화시킬 수 있는 지점과 정책을 디시전할 수 있는 지점을 별도로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걸 이 아키텍처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LLM을 기준으로 들어갈 때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거를 따로따로 각각 트랜잭션별로 들어오는 거 따로 뭐 네트워크상에서 보고 나가는 거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고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물론 큰 조직에서 심이나 SOA를 가지고 계시는 큰 조직에서는 이벤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존 구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심이나 SOA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이나 SOA를 운영할 수 있는 관제 인력이나 분석 인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동안 이 생성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일 트랜잭션 안에서 앞뒤로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수가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에이전트 리스크 컨트롤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AI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에이전트, 특정 목적을 가지고 PC상에서 상주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그런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예가 백신이죠. 백신이 이제 악성 코드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 이상행위 프로세스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서 EDR 이런 것들이 그런 백신 에이전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에이전트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안내비죠. 저희는 5천만 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글로벌하게는 1억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에이전트 리스크 컨트롤 얘기하느냐, 에이전트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목적은 PC에 상주하는 에이전트의 목적은 나 자신, 내 프로세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프로세스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이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PC 안에 상주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OS에서 제공하는 이 바운더리, 넌 요 안에서만 활동해라는 걸 벗어나야 돼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OS에는 기본적으로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저 모드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데 이 유저 모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MS 워드에서 아대 한글의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나요? 그거 잘 안 돼요. 예. 또는 반대로 아래 한글에서 MS 워드의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물론 API를 통해서 열어줄 수도 있고 뭐 메모리 쉐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두 회사 간에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됐을 얘기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항상 유저 모드는 자기 자신의 영역만 최소한의 영역을 가지고 그 안에서 메모리 핸들링을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OS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쪽을 못 건드도록 막아놓고 있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나 EDR 같은 그런 에이전트 프로세스들이 과연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행동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에이전트로 상주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은 유저 모드가 아니라 그 아래 단인 커널 모드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기능들과 다른 프로세스의 행동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드라이버를 건드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워터마크를 주는 그런 솔루션들 있죠. 그런 솔루션들이나 또는 뭐 데이터를 그 USB에 꽂았을 때 나가지 못하도록 DLP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커널 모드 작동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거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핸들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 여기 좀 고참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5년 전, 2005년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10년 전 이상? 그러면 우리 하루에 한 번은 좀 과하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일 보던 화면이 있습니다. 저희 PC에서. 블루스크린이라는 화면이에요. BSOD. 블루스크린 온 디스플레이죠. 이 BSOD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커널 모드에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내가 아닌 다른 타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또는 내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주소를 침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충돌로서 발생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안내비 한때는요 MS 코리아보다 BSOD에서 잘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제 에이전트 기술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통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비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어떤 업체에서 추가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에이전트가 와서 해당 PC에 설치됐어요. 둘 간의 충돌을 보장할 수 있냐? 못합니다. 저희가 하드닝 시켜서 저희는 완벽하게 테스트 끝냈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저희 출시 이후에 나온 것들까지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건 못해요. 그렇다고 물론 충돌이 자주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OS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존해 있는 위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죠. 두 번째요. 여러분들 PC에 에이전트 설치하는 거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 조직에서 내 PC에 에이전트 설치한데 난 정말 환영이야. 난 이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있으신가요? 손 드시는데.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자신도 보안 영역에서 20년 이상 있었지만 제 PC 에이전트 설치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전트 기법의 통제를 하게 되는 순간 조직 내에서는 그 에이전트 기법을 통한 보안 수용성이 저하가 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한 어택 서피스가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물론 확률은 낮지만 충돌의 위험성, 그 다음에 조직의 보안 수용성을 낮추는 특히나 여기 지금 C레벨들 계시고 대표님만 계시면 야 그냥 설치하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안 담당자들이 계시다면 현업과 싸우면서 에이전트 설치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럼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에이전트로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생성형 AI를. 여러분들 PC에서 생성형 AI가 작동한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PC에서 생성형 AI가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다 그냥 프롬프트 놓고 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다 던져주고 서버의 결과를 저희가 서빙받아서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일어난다? 그건 별게 없어요. 물론 뭐 이런 말씀하세요. 야 클로드 코어기나 오픈클로 같은 거 엔드포인트에서 뭐 움직인다는데 PC에서 뭐 한다는데 걔네들 자체가 AI가 아니라 걔들은 내부에 있는 자료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내부의 자료를 모아서 생성형 AI, 즉 API를 통해서 외부에 그에 해당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받는 구조체인 거죠. 수용체인 거예요. 그런 거지 걔들이 직접적인 AI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 보는 거죠. 조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이전트 컨트롤의 리스크나 그런 위험성을 낮추면서 네트워크 단에서 뒷단에서 저희가 트랜스퍼런시하게 사용자 모르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제품을 만든 것이 시큐어브릿지라는 자사의 솔루션입니다. 시큐어브릿지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리스의 심리스한 솔루션입니다. 심리스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용자의 UX나 UI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저희와 경쟁되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시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LLM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이걸 통해서 LLM 쓰시면 우리가 통제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에이전트 통해서 이거 로그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사용하시던 크롬과 크로미움 기반의 엣지라던가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를 그대로 쓰시고 원래 사용하시던 챗GPT와 제미나이를 그대로 쓰시면 저희가 뒷단에서 트랜스퍼런시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솔루션이 저희 시큐어브릿지 솔루션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간단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기능이 사용자 화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화면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LLM 화면의 기능으로서 존재합니다. 기능으로 존재하고요.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요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PII와 SA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CI는 Classified Information 그래서 이제 기밀정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통제라든가 함플 콘텐츠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사례인데요. 쉽습니다. 왼편은 설치되기 이전, 오른편은 설치된 이후. 왼편에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 운영 현황을 뭐 문서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 등등등등등 나오죠. 문서로 정리해 주세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딱 던지면 LLM에서 쭉 이제 이렇게 쫙 나와요. 계정 운영 현황으로 나오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딱 통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야, 그거 LLM 가드레일, 뭐 챗GPT 가드레일이나 엔터프라이즈 가드레일로 다 된다는데? 돼요. 네, 어느 정도. 뭐 저희 100%는 아니지만 저희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 니네.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가드레일은 AI를 사용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아주 좀 레어하게 말씀드리면 AI 서플라이어의 리갈 이슈를 해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즉 그들의 법적 이슈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PC에서 엔드포인트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프롬프트를 치면 여기 와이파이망 타고 또는 제 전화기에 있는 그 와이파이망 타고 뭐 전화국이나 집선국으로 가겠죠. ISP로. 그럼 거기서 통신망에서 집선을 모은 다음에 그게 유선망 타고 부산이나 해저 케이블 집선점으로 갈 겁니다. 그럼 해저 케이블 타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도 역순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 센터의 서버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온 최강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네. 이거 블락해. 라고 블락시키면 그때 그 블락 리스폰스가 제 PC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구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통제 권한에 통제 의도에 제 데이터를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 가드레일 기능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가드레일 기능 좋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우리의 통제 영역에서 내가 데이터를 내보내도 되는지 내가 이 데이터를 통제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판단하고 그로 인한 레이어 이후에 그들의 영역에서 판단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내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들한테 맡기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뭐 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 그냥 아니라는 말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건 먼저 우리의 네트워크 바운더리, 우리의 통제 바운더리 내에서 데이터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의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명 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돼 있어요. 가명 처리가 단순히 이름을 그냥 바꿔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가명 처리는 가명 처리 가이드에 따라서 통계적인 특성까지 맞춰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킹 처리도 가능하고요,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김철수, 이영희, 박대한, 최민국이 홍현우, 류현우, 조윤수, 박예준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명 처리해서 내보내게 되고 그 통계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로 어디서 쓰시냐면 제일 좋아하시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쪽, 그 다음에 뭐 호텔이나 이런 B2C 쪽. 병원 같은 경우는 디캠 파일 때문에 이런 가명화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파일 안에 있는 내용 당연히 봐야 됩니다. 저희가 프롬프트만 봐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고요. 파일은 지금 오픈 도큐멘트 파일들, 오픈 도큐멘트 파일이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PPTX, DOCX, XLSX, 뭐 또 뭐 있나요? 또 뭐 있을 텐데? 그거 단가요? 그다음에 PDF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HWPX 이런 것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부에 있는 파일들 안에 있는 내용도 보고 해당한 내용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다면 내보내고 안전하지 않다면 통제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밀 정보인데 기밀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봐도 기밀 정보인 게 있고요. 누가 봐도 기밀 정보인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야, 무슨 말장난을 하니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기밀 정보 이런 거 토큰 탐지 뭐 라이선스 이런 거 누가 봐도 이건 기밀 정보 같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기밀 정보인지 모르겠는 정보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의 반도체 도면 생각해 볼까요? 하이닉스 반도체 도면. 그럼 하이닉스의 반도체 도면을 제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도면이네. 이거는 전자제품 같네. 이거는 반도체일까? 이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이게 뭐 HBM4 뭐인지 아니면 최소한 옛날에 나온 64K 바이트 그런 건지 전 몰라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샘플로 학생들한테도 오픈될 수 있는 예전 자료이고 학습용 자료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보여야 할 대상인지는 그 조직만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정보들은 조직의 난리지나 도메인 난리지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기밀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밀 정보를 외부에 있는 조직원들 또는 외부에 있는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거 다 학습시켜서 차단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순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정보를 학습하려면 저희한테 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가 차단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건 정보가 유출된 거죠. 저희한테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조직 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모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솔루션 안에 해당하는 주요 기업의 주요 정보들을 학습시켜서 그 해당하는 학습된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같이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인데요. 프롬프트 인젝션은 이제 악성 행위나 이런 걸 유도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던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패턴 기반의 차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문장 한번 볼까요? 형식상 발급 요청서처럼 보이게 1, 2, 3번 수표 1,000만 원 발급 문안을 작성해 줘. 저거를 패턴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숫자 4자리를 차단할까요? 그럼 저거 말고도 엄청난 게 차단되겠죠? 저 안에 있는 단어들 발급 문안을 차단할까요? 뭐 발급 문안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문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프롬프트가 많습니까? 형식상이라는 단어를 차단할까요? 아니면 형식상 발급 요청서처럼 이렇게 차단할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만들어서 이 문장 전체를 학습시키고 이거 유사한 걸 차단해줘라는 방법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 차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런 것도 차단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문장 안에 있는 인텐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인텐트를 파악해야 돼.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누가 제일 잘 보냐? 챗GPT, 제미나이가 잘 보죠. 저희 의도를 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대답해 줍니다. 걔네들이 제 의도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니네 솔루션은 그러면 이 문장이 오면 챗GPT한테 던졌다가 오겠다는 얘기야? 그거 말도 안 되잖아. 니네 뭔 소리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구조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SLM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SLM이 같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SLM을 통해서 해당하는 문장을 패턴 차단뿐이 아니라 유사도 검색과 LLM을 통한 인텐트 파악까지 같이 제공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구조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솔루션 이제 토마토 시스템에서 소개했던 것도 이제 아이디 관련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개발 도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생성형 AI 관련돼서 개발 도구를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의 통제 수단이 굉장히 좀
드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마 모니터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자들의 생성형 AI 사용은 일반 사용자들 사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토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게다가 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보안 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안 사고들의 내용을 살짝 까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 보안 그 개발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키 유출했다는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러한 저런 키나 이런 뭐 어떤 라이센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것들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도구뿐이 아니라 이런 도구뿐이 아니라 CLI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죠. 예, 클로드 코드의 CLI까지 이런 것들 다 지원되고요. CLI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도 다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는 화면이 존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니까 기존에 있던 ID라든가 기존에 있던 브라우저상에서 제공했던 거고요. 관리자는 화면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프롬프트 이력 확인이에요. 이게 왜 프롬프트 이력 확인이 중요하냐? 제가 지금까지 제품 출시한 이후에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다 이런 말들을 여쭤요.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생성형 AI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허용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럼 허용하신 고객들한테 허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그럼 조직원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 되세요? 즉 비저빌리티 확보되어 있으세요? 하시면 그거 돼 있다고 대답하신 고객은 한 고객 받습니다. 어느 고객도 되어 있다고 자신하시는 고객이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되긴 하는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상이고요. 대부분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상태세요. 그럼 우리가 보안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아야 통제가 가능하다. 볼 수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볼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성형 AI에 관련돼서는 우리 조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럼 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 체계가 첫 번째가 프롬프트에 대한 이력 확인입니다. 일단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에서는 전체적인 대시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 대시보드는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커스터마이징 강화됩니다. 예,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프롬프트의 이력 확인인데요. 이제 생션드 AI라는 건 통제받는 AI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승인된 AI라는 소리고 이 생션드 AI를 보시면 탐지 일시 어느 시점에 어느 서비스를 어떤 프롬프트로 사용하겠다는 게 다 보여지고요. 왜 통제가 됐으며 이용자 IP가 뭐 이용자 아이디가 뭐고 식별 정보가 뭐 몇 주소가 뭔가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AI 사용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그다음에 해당하는 AI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출력까지 나왔는지도 다 보여지는 거죠. 앞뒤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디언 아키텍처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 안 하시더라도요 모니터링하고 로깅만 하시는 것만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통제 나갈 수 있는 기반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AI인데 앞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생션드 AI는 통제되는 승인된 AI예요. 그런데 이 섀도우 AI는 뭐냐면요,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오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AI 관련된 서비스 몇 개나 알고 계세요? 100개쯤 알고 있다. 예, 절대 손 안 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저는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AI 관련된 서비스가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예, 한 1,200개 정도 돼요. 그 1,200개 정도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게 섀도우 AI인 거죠. 즉 우리 조직 내에서 AI 서비스를 허용했는데 그 AI 서비스가 내가 알고 있는 생션드, 즉 내가 예측한 생션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예측되어 있는 AI 서비스 말고도 내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AI 서비스가 이렇게 많다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접근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접속 통계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 이런 접속 통계를 제공해드려요. 날짜 특정 시점에 어떤 도메인에 어떤 아이디로 어떤 IP에서 해당하는 섀도우 AI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00개 정도 되는 리스트를 가지고 통계 정보, 접속 통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도 가면 연말에 나올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1,200개 중에 약 100여 개 정도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글로벌하게도 탑 커버리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섀도우에 대한 통제 기능까지도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일단 통계 정보, 접속 통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용 환경 구성인데요. 이게 저희의 좀 특징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라이센스 구조가 유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치 개수에 따라 라이센스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 설치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은 지금까지 보안 솔루션과 다른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솔루션에서 나왔던 이벤트들은요, 그 보안 솔루션의 이벤트의 소유자와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입사원 PC에서 나온 악성 코드 정보와
대표님 PC에서 나온 악성 코드 정보가 동일한 악성 코드일 경우에 내부 보안팀 입장에서는요 처리는 동일해요. 예. 그다음에 중요도도 동일합니다. 물론 대표님 PC니까 빨리 혼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처리 방법도 동일해요. 그런데 생성의 AI 보안 모니터링 솔루션, 저희 같은 솔루션에서 나오는 프롬프트의 로그들은 대표님 PC에서 나오는 프롬프트와 신입사원 PC에서 나온 프롬프트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다른 프롬프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거를 보안팀 막내와 CISO가 모두 똑같이 봐도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냐? 아니 뭐 R백을 뭘 잘하자, A백을 잘하자 이런 말 할 수 있죠.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가능합니다. 어트리뷰트 액세스 컨트롤 가능해요. 그런데 대표님 PC라고 항상 중요한 얘기만 나올 것이며 신입사원 PC라고 항상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나올 때마다 프롬프트마다 판단해서 그때마다 R백을 바꾸고 A백을 바꾼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거와 동일한 사례가 뭐냐면 부서 이 기업 안에 있는 회계, 재무 쪽이 다 동일하거든요. 거기도 동일해요. 뭐 대표님이나 이런 비용 집행거나 아니면 기업에 따른 비용 집행 내용들이 다 한 통에 써 있는데 이거를 우리 다 봐도 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런 중요한 것들을 아이솔레이션해서 그 중요한 것들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저희도 동일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프록시 엣지를 나눠서 C레벨용 대표님과 C레벨용 엣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간부용 엣지를 나누고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 엣지를 나눠서 CISO께서는 전체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보안팀장님이나 선임께서는 뭐 나머지 간부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안팀 일반 직원들이나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 걸 보는 형태로 엣지를 나눠서 아이솔레이션해서 관리함으로써 해당하는 이슈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가 추가되지도 않고요. 예,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도 커스터마이징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동영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인데요. 저희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게다가 저희는 엔드포인트와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위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턴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레이턴시가 저희 목표는 단일 트랜잭션당 500ms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500ms라고 하시면 0.5초인 거죠. 그런데 생성의 AI를 사용하는 저희 활동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고 깜빡 기다리는 거를 저희는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미 챗GPT나 제미나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추가시키는 0.5초 정도의 레이턴시는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일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파일 내용 보내면 저렇게 요약이 잘 되죠. 예,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 개인정보가 올라간 파일들을 올리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올라가는 파일들이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는 심리스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리스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U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챗GPT 이거 지금 크롬에서 챗GPT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냥 챗GPT에 제공하는 그 UI를 그대로 씁니다. 저렇게 빨갛게요. 저게 불친절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익스텐션을 제공해드리고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으면 익스텐션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UI까지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ID 얘기를 할 건데요. ID는 뭐 통제 대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요거는 지금 VS 코드고 VS 코드의 기터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 VS 코드, 인텔리제이, 그다음에 VS, 그다음에 기터 코파일럿,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CLI 클로드 코드 웹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이 VS 코드만 보시면 아까 오른편에 보셨던 채창, 저 위편에 보이시는 퀵 채창, 그 다음에 에디터 자체에서 AI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하나의 통제가 아니라 그 브라우저처럼 그냥 이 텍스트 나가는 곳이 한 곳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다 가능해야 하고요. 특히나 이제 리팩토링 전체를 리팩토링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를 많이 요청을 하죠. 리팩토링 요청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기가 직접 리팩토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성의 AI한테 던지죠. 그러면 생성의 AI 입장에서 리팩토링 하려면 전체 파일 아키텍처를 다 가져와야 돼요. 이제 구조를 다 가져와서 그 상태에서 리팩토링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다 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제품을 한 껍질 까서 이제 엔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저희는 엔진을 기본적으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 엔진, 딕셔너리 엔진, 그다음에 우리 유사도 검색 엔진, 그다음에 생성형 AI, SLLM, 그다음에 OCR 엔진, NER 엔진 6개를 가지고 있고요. 6개 엔진을 아이템별로 조합해서 사용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에 사용되는 거고, 프롬프트 인젝션은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았듯이 이건 패턴 차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패턴 차단은 차단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넘어갔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유사도 검색 엔진하고 SLLM 가지고 이제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턴이에요. 패턴은 지금 여기 공개되어 있는 게 14개인데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16개 패턴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국내 패턴만. 근데 글로벌하게 미국과 그다음에 아랍 관련한 패턴들, 뭐 캐나다 패턴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들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패턴 자체가 그렇게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번호 패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3자리 숫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7번째 자리 숫자가 1, 2, 3, 4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앞에 6글자가 생년월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01부터 1, 2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는 01부터 30일 사이의 숫자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런 패턴들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럼 그런 패턴을 잡아내는 방법은 뭐냐? 정규 표현식으로 잡는 겁니다. 정규 표현식 뭐 대학교 4학년도 아니죠. 대학생 전산과 출신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 더 효과적으로 짜냐? 요거는 좀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LLM 던지면 LLM이 잘 짜줘요. 근데 이런 게 기술이냐?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해야 되는 게 이 패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패턴 차단이 문제가 뭐냐면 빠른데 오탐, 미탐, 과탐이 생겨요. 여기에 아까도 제가 전제 깔기를 C레벨만 계시면 문제 없는데 여기에 보안 담당자가 계시면 오탐, 미탐, 과탐은 나로 하여금 현업들한테 전화를 받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럼 그걸 낮춰줘야 되거든요. 오탐, 미탐, 과탐을 낮춰야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건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어렵죠. 예.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물류 고객이 있었는데 그 물류 고객이 로트 넘버가 13자리 숫자예요. 무작위 숫자. 근데 이 무작위 숫자 로트 넘버를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는 어떤 송장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AI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개인정보를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 엔진을 설치하는 순간 개인정보 룰을 올리는 순간 다 걸리는 거죠. 13자리 숫자를 다 걸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LLM을.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패턴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앞뒤 문장을 보고 이게 로트 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개인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엔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CPU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우리는 가벼운 엔진을 써서 좋아요. 그건 거기까지예요. 예. 실제로는 생성 AI 기법이 필요합니다. 유사도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엔진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차단할 수 있고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CI고요. C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단에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CI에서는 OCR,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시켜야 되는 거, OCR이나 NER 엔진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 제품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인프라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프라는요. 먼저 온프레미스 지원 가능하고요. 온프레미스라면 서버 박스 얘기하는 겁니다. 서버로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라우드 지원 가능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3, 4 다 지원 가능하고요. 글로벌이죠. 글로벌 다 지원하고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지원 가능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에서도 HCI 장비 같은 거, 뉴타닉스나 이런 장비들 다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SaaS를 가지고 있습니다. SaaS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계정을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면 SaaS를 통해서 통제도 가능하십니다. GS 리테일 같은 고객이 저희 SaaS 고객이시고요. 그런 거는 이제 워낙 편의점 개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시는데, 근데 다만 SaaS의 단점은 있어요. SaaS는 저희가 CI를 제공해드리진 않아요. CI 통제를. 왜 그러냐면 CI 통제를 제공하려면 여러분들 조직에 있는 주요 정보를 저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정보 자체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공하지 않고요. CI는 제공하지 않고 SI하고 PI, 즉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에 따른 유즈 케이스도 존재하고 그 외에도 저희 대고객 중에 금융권 고객 중에 하나는 내부의 프라이빗 LLM을 구축하시고 그 프라이빗 LLM을 대민 서비스라는 고객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그 프라이빗 LLM 바깥에 저희가 익스터널 가드레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팀즈 봇이나 슬랙 봇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저희가 통해서 그 LLM을 통제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것도 금융권인데 에이전틱 AI 환경에서 금융권에서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어서 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금융권의 AI 에이전트는 결국 뭐냐면 금융권이 아니라 모든 에이전트가 똑같죠. 결국 뭐냐면
에이전트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LLM을 콜하는 거잖아요. API 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API를 저희가 래핑을 해서 AI 에이전트가 API를 콜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검색하고 래퍼를 통해서 대행해주는 LLM 래퍼 기능을 저희가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조직에서 원하는 유즈 케이스에 쉽게 적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리스하고 심리스 방식이에요. 일단 AD를 사용하시면 100% 에이전트 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AD, 엔트라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AD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특정 프로세스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크립트 정도로 해서 설정을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리스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강제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스한 구조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한 2년 전 생각해 볼까요? 2년 전에는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 말고도요. 다양한 AI 서비스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서비스들을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못하는 것들, 뭐 도큐멘트를 잘 만들어준다든지, PPT를 잘 만들어준다든지, 영상을 예쁘게 뽑아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썼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프론티어 모델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애들이 그 영역을 점점점 파고듭니다. 파고들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는 감마나 뭐 젠스파크, 뭐 스카이워크 이런 거 써서 파일들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다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한테 맡겨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용 통제권은 그 API 래핑에서 서비스하는 모델에서 벗어나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기본적인 모델 사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내부의 사용자들도 아마 그걸 요청하실 겁니다. 나 이 사이트를 쓰게 해줘. 나는 이걸 쓰고 싶어라는 요청이 더욱더 빈번할 거고 주요 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우리는 API 기법을 사용한 이런 래핑 서비스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 AI를 통제할게요. 이거는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서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이 에이전트 리스하고 심리스한 환경을 구현하는 솔루션들이 더욱더 필요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멀티 LLM 지원인데요. 멀티 LLM 지원은 현재 5개 LLM에 대해서 통제 기법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9개의 채널, 그 ID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통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00개의 LLM 서비스, AI 서비스에 대해서 통계 정보, 접속 통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연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그중에 한 100여 개 정도까지도 커버리지가 넓어질 걸로 예상한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가 퍼페추얼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료 기반, AI 일반 서비스처럼 사용료 기반으로 연 단위로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갱신 비용 안에 저런 엔진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또는 커버리지가 지금 뭐 열 몇 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커버리지가 늘어나는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버전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갱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리려고 소개하는 장표인데요. 요거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국정원에서 작년 12월 10일에 발표한 자료고요. 국가 공공기관의 AI 보안 가이드북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이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제목만 달았지 그냥 조직 내에서 AI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라는 거에 대해서 손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그 관련된 조직 내에서 AI를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협을 15개를 정리하고 그 15개를 30개의 대책을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쉽게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보기엔 뭐 똑같은 소리 하는 거네 이럴 수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크와 어떤 식의 해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조망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국정원 가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국정원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안에는 30개의 대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관리적 대책, 물리적 대책, 뭐 기술적 대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관리적 대책과 물리적 대책 제외하고 기술적 대책 중에 10개 정도의 대책은 저희 솔루션 하나로 커버가 된다.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고요. 여기 보시면 도입 전 공포한 공백 상태라는 강한 문구를 써놨는데 제가 좀 써놓고도 너무 강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전쟁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편먹고 한 전쟁. 이 전쟁에서 스타가 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새는 2군데 얘기하면 무조건 삼전 하이닉스 얘기해요.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디 있을까요? 2군데. 네, 뭐 다 아시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이름 바뀌었죠. DNA로 넥선 거기에 2군데입니다. 근데 이 2군데가 왜 히트를 쳤냐, 왜 주목을 받았냐?
다층 방어 체계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레이어로서 활동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다층 방어 체계라는 건 뭐냐면 특정 어셋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셋을 보호하기 위한 침해하는 위협들을 여러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확률을 낮춰가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심층 방어 체계의 일종이죠. 근데 보안에서 우리 심층 방어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층 방어 체계가 굉장히 다양한 보안 어셋에, 그러니까 보안 어셋이잖아요. IT 어셋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상에서 보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L2 레이어, L3 레이어, L4 레이어 각각 보안 장비들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우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도 백신이 있고 EDR이 있고 해서 확률을 낮춰갑니다. 이런 확률을 낮춰가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보안에 있은 지 꽤 됐지만 저는 한 2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저는 바이너리적인 사고를 했었어요. 내가 통제하거나 아니면 통제 못하는 거고 나는 다 할 수 있거나 쟤네는 다 못하는 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해져서 지금은 확률을 낮춥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확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를 높이는, 그러니까 복구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다층 방어책을 만들어서 확률을 낮추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성 AI 관련해서 과연 확률을 낮추는 다층 방어책을 구축했냐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저희 1층 방어책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 퍼스트 레이어를 구축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